안녕하세요. 조청현입니다. 10월 19일 수요일 세계사 탐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 학기 들어서 처음 온라인 강의를 하네요. 어, 뭐 2년 동안 거의 매일 온라인 강의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뭐 또 오래간만에 하니까 또 새삼스럽긴 하네요. 예, 고대 로마 문명. 제가 수업 시간에 완전히 끝내지 않고 그냥 넘어간 부분이어서 온라인 강의 시간에 좀 보충을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이 부분을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로마의 민주화 과정을 한번 전체적으로 살펴보고요. 성상 사건까지는 뭐 저번 시간에 했으니까 몇 주 전에 했으니까 그 이후 이 호민관부터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포에니 전쟁의 빛과 그림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 포에니 전쟁은 그야말로 달걀로 바위치기. 여기서 달걀은 로마고요. 이 바위는 이 페니키아. 이 포엔이라는 말은 라틴어로 이 페니키아를 말하는 거예요. 이 포에니를 이겼죠. 예. 하지만 전쟁이 남긴 상처는 컸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승리했다는 점에서는 빛일지 모르겠지만 이 그림자도 동시에 드리워지게 되었죠.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본 뒤에 이 그라쿠스 형제의 개혁을 살펴보는데요. 예, 뭐 그라쿠스 형제에 대해서는 워낙 그 연구서들이나 이 교양서들에서 워낙 좋게 평가를 내리는 부분이어서 뭐 좀 제가 수업하는 내용이 마음에 안 드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예, 그렇지만 주장이 아무리 옳다고 하더라도 절차를 따르지 않는다면 그것도 그렇게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예, 그 부분을 한번 부각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로마가 인류에게 준 선물은 제가 봤을 때는 공화정이라는 개념과 시민권이라는 개념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왕이 없다. 시민들이 통치한다. 선거를 통하던 어떤 형태, 지점민주주의가 됐던 대의제 민주주의가 됐던 그 왕이 없고 시민들이 이 자신의 의사를 결정한다. 그런 개념이 이 공화정이라고 볼 수 있다면 이 시민권이라는 것은 싸우지 않고 로마가 팽창할 수 있는 이 원동력이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이런 식이죠. 적 성문 앞에 이제 로마군이 있고요. 이제 농성전을 벌이고 있는 적군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죽을래? 노예가 될래? 아니면 시민권을 얻을래? 로마 시민권을 얻을래? 이렇게 되면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은 머리가 좀 복잡해지죠. 그전 전쟁에서는 죽을래? 노예가 될래? 그러면 죽기 살기로 싸우는 수밖에 없지만 로마 시민이라는 거는 좀 그래도 죽는 것보단 낫지 않을까. 왜요? 저한테서 매국 노예 냄새가 난다고요? 글쎄요. 그런 느낌이 들죠. 다시 말하면 여하튼 지금 슬쩍 넘어가고 있죠. 여하튼
이 시민권 개념은 싸우지 않고 로마가 승리하는 이 그야말로 수단 중에서, 이 싸움의 수단 중에서 이것처럼 좋은 건 없는 것 같아요. 뭐 여하튼 이 시민권 개념을 이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로마의 민주화 과정을 이해해 보고요. 이 포에니 전쟁의 빛과 그림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포에니 전쟁이라는 것은 이 카르타고와의 전쟁인데요. 이 포에니라는 것은 라틴어로, 이 포에니는 이 페니키아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보통 페니키아 문명이라는 게 있죠.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한 번씩은 배웠을 내용인데요. 중고등학교 시절에 세계사 시간에 안 들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여하튼 이 페니키아 문명에 대해서 대충은 알 수 있으시겠지만, 이 소위 말하는 알파벳, 표음 문자를 만들었던 민족이고요. 문명이고요. 그뿐만이 아니고 이 해상 무역에 워낙 강하기 때문에 이 무역법에도 사실상 이 페니키아의 여러 이 무역법들이 이 로마에도 나중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이 로마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각 지역, 각 국가가 되겠죠. 각 국가의 이 관습법을 이 보편법으로 만들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 이 그라쿠스 형제 개혁의 내용을 이해해 보도록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호민가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성산사건 이후에, 이 성산사건은 앞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사실상 성산이라는, 우리식으로 얘기를 하자면 한 남산 정도, 관악산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이제 거기에 폴리스를 세우고 시민만의, 평민만의 이 폴리스를 통해서 평민의 이익을 보장하겠다. 그런 취지에서 시위를 벌이게 되죠. 사실상 한 나라를 독립시켰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귀족들이 일할 줄 아나요? 빨래를 할 줄 아나요? 청소를 제대로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는 게 없죠. 이 평민들이 했던 여러 역할들이 있었는데, 그거를 귀족들이 하기가, 노예만 시키기도 그렇고요. 그런데 이 시기는 아직 노예가, 이 공급원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상 노예의 수는 극히 적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본인들이 이제 손 걷어붙이고, 이제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하고, 이 도로 청소도 하고 뭘 해야지 되는데 이 체면이 안 쓰죠. 그러다 보니까 이 평민들에게 이 어느 정도 양보를 하게 됩니다. 그 양보의 내용 중에 하나가 이 호민관이라고 볼 수가 있죠. 성산사건 이후 귀족의 양보로 이 평민의 이익, 즉 이 평민의 재산권과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된 간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평민회에서 매년 10명의 호민관이 평민 가운데 선출되었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호민관이라는 것은 매년 한 명이 선출되는 것이 아니라 10명씩 선출됐다는 것이죠. 사실상 호민관이라는 표현보다는 호민단이라고 얘기하는 게 더 적절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앞서 얘기했던 그라쿠스 형제들도요. 사실상 10명의 호민관 중에 한 명에 지나지 않았죠. 예, 그 얘기는 뒤에서 하기로 하고요. 이 초기 호민관은 이 집정관과 원로원의 의결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었어요. 아울러서 국정에 관여할 수도 있었죠. 그러나 상층 평민이 정치에 참여하게 되면서 점차 호민관은 명령권과 권한이 없는 평민의 의장으로서 점차 국가의 다른 관료와 구별하기 어려워집니다. 제가 앞선 시간에 이 집정관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이 집정관이라는 것은 우리식으로 얘기를 하면 대통령급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군 통수권도 가지고 있고요. 또 행정권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뭐 대통령에 준하는 현대식으로 하면 그런 관직인데 이 사람들도 사실상 이 민회는 앞서 얘기한 바대로 귀족과 평민들이 함께 모이는 기관이죠. 입법기관이죠. 이 민회에서 2명을 선출하게 돼요. 예, 대통령이 2명이네요. 그런데도 별 문제 없이 돌아가는 걸 보면 가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우리나라도 그냥 대통령을 2명 뽑아서 하루는 이 대통령, 하루는 저 대통령이 번갈아 통치를 하면 뭐 별로 문제될 거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뭐 그렇습니다. 이 호민관은 그러나 이 평민의 의결이 국법과 동등한 구속력을 가지게 된 이 호르텐시우스법으로 이 호민관의 권한이 증대하게 되고요. 제정시대에는 관직으로서는 존재했지만 이 본래의 기능은 상실하게 됩니다. 예, 이 민주화 과정에서 이 입법화가 상당히 중요하죠. 이 제일 먼저 등장한 법이 12표법이라고 합니다. 이 12표법은요, 이 법지식과 공유지 사용을 독점해오던 귀족과 그것에 저항한 평민의 투쟁 결과 제정된 로마법의 기초를 이룬 고대 로마 최초의 성문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법은 이 평민들에게는 공개되지 않던 관습법과 판례법의 일부가 성문화되어 공시됨으로써 평민들이 아무 이유 없이 재산권과 생명권을 빼앗기던 이 잘못된 관행을 시정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귀족들이 사실상 평민들은 글을 읽을 수 없잖아요. 이 법이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도통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족들이 와서 무슨 법에 의하면 이 땅은 내 땅이야, 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근데 법을 아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이거 어떻게 된 거지 하면서 어리버리하다가 뺏기게 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평민들은 이 성산사건과 같은 시위를 통해서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도 법을 알아야지 무슨 합법적으로 이 증거를 제시하거나 뭐 이럴 수 있는 거지. 법도 어떻게 생겨먹은 법인지 알 수도 없는데 그 법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 땅을 뺏는다고요?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뭐 이렇게 된 거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평민들이 많이 모이는 시장에 동판에 새겨진 이 법을 공시하게 됩니다. 예, 시장 한복판에다 동판에다 새겨놓죠. 그런데요, 물론 평민들은 문맹이에요. 라틴어를 읽을래야 읽을 재주가 없죠. 하지만 재밌는 것이 이 글을 읽을 수 있는 평민들이 한둘은 되죠. 한둘은 돼요. 이제 보통 우리가 중인들이라는 조선시대 중인들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그 법을 이제 말로 설명을 해주게 되죠. 그렇게 되면서 평민들도 글은 읽지 못하지만 법이 어떻게 생겨먹었는지는 이제 알 수 있게 됐다고 볼 수가 있죠. 이 법은 귀족층이 주도해서 제정했기 때문에 여전히 가혹한 채무법, 그리고 귀족과 평민과의 통혼 군지 규정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독소 조항이 문제가 되고 이 평민의 불만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아 이 귀족과 평민과의 항쟁이 다시 재현되게 되죠. 예, 귀족들이 12표법 동판에 새겨진 12표법과 다른 관습법을 또 들고 이 땅은 자기 땅이라고 우기는 거예요. 아유,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남의 사유재산, 물론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건데요. 여하튼 남의 땅을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는 법을 이용해서 갈취하고 빼앗을 수 있느냐. 바로 그 점 때문에 귀족과 평민과의 항쟁이 다시 재현되게 됩니다. 그래서 제정된 것이 리키니우스법이라고 하죠. 호민관 중 이 두 명인 리키니우스와 섹스티우스의 제안에 따라 기원전 367년에 제정된 법입니다. 이전까지 국정을 담당하는 최고관직이던 이 트리부누스를 폐지하고요. 이제 두 명의 콘술, 즉 집정관과 법무관을 설치하되 콘술 중 반드시 한 명은 평민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집정관과 법무관이라는 이 관직을 평민도 할 수 있게 됨으로써 사실상 최초로 평민에게 최고관직의 길이 열렸다고 볼 수가 있죠. 귀족과 평민 신분의 이 정치적 평등을 도모하고 경제적으로는 빈부격차를 줄이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 빈부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부채에 관한 법 조항을 한번 보면요. 부채 상환은 3년 분할 상환으로 하고 이자는 원금에서 공제하여 지불해도 좋다고 함으로써 이 평민들의 이자 부담을 없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 귀족에 의한 국유지 점유 면적을 제한해서 공유지 선점을 귀족 한 명당 506에라 약 125헥타르로 제한하고 이 공유 목지에 방목할 수 있는 가축 수도 제한하게 되는데요. 소는 100마리, 양은 500마리로 제한하게 되죠. 예, 그 다음으로 나오는 법이 이 호르텐시우스 법이라고 합니다. 기원전 287년 고대 로마의 독재관이었던
호르텐시우스가 제정한 법입니다. 예, 이 집정관은 2명이 선출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 전쟁 상황이거나 혹은 국가 위기 상황에서는 이 독재관을 선출해서 1명으로 단일화시켜 버립니다. 예, 뭐 사실상 이 집정관 둘은 군 통수권자인데요. 적이 쳐들어온 경우에 하루는 이 집정관이, 또 하루는 저 집정관이 이 싸움을 관장하게 돼요. 성격이 다르죠. 전술도 전략도 다 다를 거예요. 집정관마다. 그러면 뭐 이날은 이 식으로, 저날은 저 식으로, 뭐 이렇게 되면 사실상 그 군을 통수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전쟁 시 그리고 위기 상황에서만큼은 이 독재관을 선출해서 그 1명이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죠. 이 귀족과 평민이 모두 참여하는 민회가 아니라 이 평민들만 참여하는 평민회에서 의결된 사항도 이 국법으로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되어 있죠. 예, 이제 이 귀족과 평민 모두 참여하는 민회가 아니라, 예, 민회라는 것은 결국은 이 귀족의 입김이 훨씬 더 강하겠네요. 그렇죠? 뭐 많이 배웠고 돈도 많고 뭐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정치력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귀족의 영향력이 강할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평민들만 참여하는 평민회에서 의결된 사항도 이제 국법으로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평민회의 힘을 강화시킨 이 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평민회의 독자적인 입법권을 보장한 셈이죠. 호르텐시우스법에 따라 이 평민회의의 결정은 원로원의 승인 없이도 모든 시민에 대해서 구속력을 가지게 됩니다. 이 법의 시행으로 파트리키라 불린 귀족과 플레부스라 불린 평민 간 법적인 평등이 실현되어 이 두 계층 사이에 존재하던 신분투쟁이 종결되었다는데 이 법에 의의가 있습니다. 예, 다음으로 이 로마 시민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이 고대 로마 시민에게 주어진 여러 권리를 이 시민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성에게는 시민권이 없었고요. 예, 이 로마에 충성하는 외국인이나 이 10년간 노예 생활을 한 노예에게는 이 자유민 자격을 주고요. 그 자유민 사이에 난 자식에 대해서는 이 시민권이 주어지게 됩니다. 예, 아테네 시기보다는 많이 헐거워졌다는, 시민권 개념이 많이 헐거워졌다는 느낌이 드네요. 노예는 이 아테네 시기에는 한 번 노예는 영원한 노예죠. 그냥 노예로서 평생 살아가다가 죽음을 맞게 되고, 이 노예라는 것은 가정을 이룰 수가 없어요. 사실은 이 가정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재생산이 불가능하죠. 재생산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긴 하네요. 여하튼 그런 문제점이 있었는데, 이젠 뭐 외국인이 됐던 뭐 노예이든 상관없이 10년간 열심히 이 로마를 위해서 노력한 이 사람들에게는 무조건 자유민 자격을 주었고요.
또 자유민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에 대해서는 이 시민권을 부여하게 되는 것이죠. 이 사실상 상당히 넓어졌다고 볼 수 있고요. 이 외국인의 경우 아테네 그리고 그리스 민주주의에서는 한 번도 시민권을 얻은 적이 없어요. 이 로마의 시민권이 사실상 팽창을 하는데, 로마가 팽창을 하는데 영역을 확장시키는데 사실상 싸우지 않고 이기는 법이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로마 시민권은요, 로마 군대에 등재되어야 했지만 이것은 때로 무시되기도 했습니다. 시민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 보조군에 합류해서 복무한 다음 시민권을 얻기도 했기 때문이죠. 이 시민권이라는 개념이 이 아테네 그리고 그리스 민주주의 때보다 훨씬 더 확장되고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투표권은 이 로마 시민권 중에 이 여러 권리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권리로는 투표권이 있습니다. 이 로마 의회에서 투표할 수 있는 권리고요. 아울러서 이 발언할 수 있는 권리이기도 하죠. 다음으로 명예권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시민권 관련 또는 공적 직무에 나아갈 수 있는 권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공무원이 될 수 있는 이 권리다라고 볼 수가 있죠. 다음으로 이 사업권이 있는데요. 이 로마 시민으로서 법적 계약들을 체결할 수 있고 자산을 소유할 수 있는 권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 만민권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이 로마의 국제적 업무가 늘어나면서 로마 시민들과 외국인 간의 상황들을 다루게 되면서 기원전 3세기 로마법에 생겨난 법적 인정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흔히들 만민법에 따르는 이 만민 권리는 당대의 국제법을 로마화한 것으로서 이 그리스 도시 국가들과 해상무역 국가들의 고도로 발달되고 널리 수용된 교역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만민 권리로 받은 권리들은 모든 인간이 지닌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이 시민권에 따른 권리라기보다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권 개념이라고 보는 게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죄송합니다. 이 결혼권을 보도록 하죠. 이 로마 시민권 중에 결혼권은 이 로마 시민과 합법적으로 결혼해서 그 가족의 로마 가부장의 법적 권리를 가지고, 가부장권을 가지고 그 결혼으로 낳은 자녀는 로마 시민으로 승계할 수 있는 권리죠. 다음으로 이주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이주권은 약간 좀 복잡해요. 여기 라틴 식민지 여러 개념들이 나오니까 좀 복잡하긴 합니다만, 이 상급 수준의 이 주도시, 아주 중요 도시라고 얘기하는 게 맞겠죠. 이 폴리스로 이주하면서 시민권의 수준을 보존할 수 있는 권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 예로 로마 시민의 구성원들은 법률상 모든 권리를 가진 로마 식민지로 이동할 때 자신의 모든 시민권을 유지하게 됩니다. 중인, 즉 자유인이라고 하죠. 아까
뭐 외국인이라든가 아니면 노예로서 10년간 열심히 일했던 그런 사람들에겐 자유민 자격을 준다고 했는데요. 뭐 이거를 요 근래에는 또 중인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근데 뭐 여하튼 이 중인들도 이 권리를 가졌고, 이 다른 중급 수준의 라틴 국가나 라틴 식민지로 이주할 때 자신들의 중인 권리, 즉 자유 권리를 유지하게 됩니다. 법적으로 더 낮은 지위의 식민지로 이주해야만 이 권리는 자신의 시민권의 수준을 보존하지 못한다고 적혀 있죠. 예, 아예 식민지로 이주해버리면 이 자유민들은 이 자유민으로서의 권리가 사실상 사라진다고 볼 수가 있죠. 중급 식민지인 라틴 식민지로 이주하는 이 정식 로마 시민권자는 중인 권리의 수준으로 낮아졌고요. 그러한 이주와 지위 하락은 자발적인 행위여야만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예, 자신의 선택에 따라서 자유롭게 이주할 수 있는 권리라고 볼 수가 있죠. 예, 로마의 이탈리아 반도 통일을 한번 먼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원전 3세기 중엽에요, 이 로마는 이탈리아 남부의 그리스 식민 도시들을 평정하게 됩니다. 이탈리아 반도의 통일을 이루게 되죠. 로마는 이탈리아의 각 도시 국가에 대해 자치를 허용하고요, 군사권, 외교권만을 로마가 쥐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무슨 개념일까? 좀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식으로 얘기를 하자면 미국의 연방정부와 주정부 사이의 관계라고나 할까요? 주정부들은 철저한 자치를 허용받고 있죠. 뭐 주지사가 모든 이 주민들의 소속민들의 이 일상생활을 이 자치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통제할 수 있는. 하지만 주정부는 군사권과 외교권이 없죠. 이 군사권과 외교권을 가진 것은 오직 연방정부뿐입니다. 그러한 개념으로 이해하는 게 어떨까 하는 느낌이 들어요. 이탈리아 반도는 전승국 로마를 맹주로 하는 군사 공동체나 다름없다고 보시면 되겠죠. 예, 사실상 이탈리아 반도는 뭐 로마를 맹주로 하는 군사 동맹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모든 각 도시 국가들은 자치를 허용받고 대신 군사권만은 철저히 로마가 갖게 됩니다. 군대는 로마 시민이 정규 군단을 편성하고요, 이 동맹국은 별도로 편성된 보조군이 되어 로마 시민의 지위에 따르게 되어 있죠. 로마가 이탈리아 반도를 넘어 해외로 진출할 때에도 이러한 성격의 군대가 주였습니다. 예, 다음으로 이 포에니 전쟁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이 포에니는 라틴어로 이 페니키아인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뭐 앞서 얘기한 바대로 이 페니키아 문명은 알파벳부터 시작해서 이 표음 문자 뭐를 비롯해서 사실상 많은 문화유산을 남긴 이 문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가장 두드러진 것 중에 하나가 이 해상무역 강국이라는 이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이 전쟁은, 포에니 전쟁은요, 이 지중해 해상권을 누가 장악하는가를 겨룬
로마와 카르타고의 대결이라고 볼 수가 있죠. 예,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요, 이 해상권을 누가 장악하는가의 문제예요. 해상권을 누가 장악하느냐에 따라 이 물류, 군수물자, 보급, 뭐 이런 부분에서 우위에 서게 되는 것이죠. 이 로마의 승리로 지중해 일대의 해상권을 장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세계제국으로 성장하는 발판이 된 전쟁이 이 포에니 전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제1차 포에니 전쟁의 양상을 한번 보도록 하죠. 이 시칠리아 북동단의 그리스 식민도시였던 메시나를 에워싼 싸움이 발단이 되었어요. 로마군은 시칠리아 남쪽 해안에 이 아크라가스를 점령한 이후 새로 강력한 해군을 길러 이 기원전 260년 시칠리아 북쪽 해안의 해전에서 이 카르타고 해군에게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예, 뭐 짧게 요약을 하다 보니까 뭐 사실상 뭐 이렇게 됐나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이 제1차 포에니 전쟁에서 사실상 로마는 해군 병력이 없었어요. 참 기가 막힌 일이죠. 해군이 없는데 이 해상 강국인 해군 전력 위주로 편성된 이 해양 강국인 이 카르타고를 상대로 선전포고를 한 거죠. 뭘로 싸운다는 얘기죠? 이 로마 군들은 이탈리아 반도 이 통일 과정에서 한 번도 해전을 해본 적이 없고요. 아니 뭐 해군은 본 적이 없어요. 바다가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반도국가지만 뭐 지도 해도를 어떻게 그리는지 배는 어떻게 건조하는지 뭐 고깃배는 만들 수 있습니다만 아니 뭐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전혀 모르죠. 그런데 어떻게 이겼죠? 정말 기가 막히네요. 배 한 척 만들 수 없는 나라가 어떻게 이길 수 있었을까요? 근데 이런 내용들을 여기다 다누면 아니 뭐 여러분들이 좀 머리가 복잡해질 것 같아서 이 단순화시키느라고 이렇게 표현한 거고요. 이 로마군은 이 시칠리아 남쪽 해안에 이 아크라가스를 점령하고요. 이 카르타고가 버리고 간 배를 이 노획하게 돼요. 그래서 문제는 배는 노획을 했는데 어떻게 만드는 건지는 몰라요. 이거 어떻게 만들지? 이 로마의 이 모든 엔지니어들을 제가 불러 모아가지고 이 배를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이 설계도를 한번 만들어 봐라. 그렇게 명령을 내리죠. 그러다 보니까 프로펠러도 만들고요. 뭐 갑판도 만들고 설계도를 만들고 뭐 이렇게 저렇게 만들다 보니까 설계도를 만들다 보니까 이 배가 이제 만들어지긴 했어요. 근데 문제는 띄울 줄도 모르고 이 운항할 줄도 모르는 상태에서 배는 만들었죠. 그런데 이 재밌는 것이 그 엔지니어들 중에서 이 아이디어가 출중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기술력이 있는 이 엔지니어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 카르타고 배를 보고 이거를 돛을 어떻게 이렇게 달았지? 방향을 이렇게 바꾸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속도가 더 날 것 같은데요? 라고 아이디어를 제공하기 시작하죠. 아울러서 노를 저을 땐 이 각도보다는 저 각도가 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노구멍을 사실상 이런 각도로 바꿔야 돼요. 카르타고와 싸우기 위해선.
뭐 그런 아이디어부터 온갖 아이디어들이 착용되게 되면서 사실상 이 카르타고 전함보다 훨씬 기동력이 좋은 배를 만들어낼 수 있었죠. 예, 무에서 그야말로 유를 만들어낸 거죠. 우리 항공대학생들, 뭐 이제 공대생들 뭐 다 모아놓고 뭐 원자폭탄을 만들려고 그러면 못 만들겠어요?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만들 수 있죠. 뭐 수소폭탄이라고 못 만들겠습니까? 뭐 그렇죠. 뭐 항공모함인들 못 만들겠어요? 만들 수 있죠. 예,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더 좋은 아이디어로 더 빠르고 또 성능도 좋은 이 항공모함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돼서 이제 시칠리아 북쪽 해안의 해전에서 카르타고 해군에게 대승을 거두게 돼요. 예, 배 한 척 만들지 못하던 나라가 이 해양 강국 카르타고 해군을, 그것도 해군을요, 그야말로에게 대승을 거두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자신감이 붙기 시작했어요. 기원전 256년 로마는 대함대를 거느리고 이 아프리카로 원정했으나 대패를 당하게 됩니다. 예, 웬 자신감으로 대함대를 거느리고 한 번 이겼던 그 꿀맛을 잊지 못하고, 그렇지만 사실은 아프리카 해안이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 그리고 암초는 어디에 있는지 해도 하나 그려보지 않고 그냥 무작정 달려가서 이 아프리카 원정을 감행했던 것이죠. 예, 뭐 대패를 당하는 게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아니, 어떤 적군이 쳐들어오는데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 적들이, 아니, 뭐, 어떻게 생겨먹는지도 모르고, 연구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쳐들어왔다. 그건 우리 밥이죠. 사실상.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 후, 시칠리아 서쪽 아이가테스 해전에서 로마가 승리해서 카르타고로부터 이 무조건 항복을 얻어내게 되죠. 로마는 거액의 배상금을 얻고요. 이 시칠리아가 이 최초로 로마의 속주가 됩니다. 예, 이탈리아 반도까지는 이 동맹국이었죠. 뭐 사실상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동등한 지위를 가진 이 동맹국 국민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제 시칠리아는 로마의 속주가 되면서 사실상 식민지가 되고요. 이 로마는 그 외에도 사르데냐, 이 코르시카도 제2의 속주로 삼게 됩니다. 이 제2차 포에니 전쟁은 한니발 전쟁이라고도 하죠. 예, 아니, 이 로마가 뭐 없는, 이 해군이 없던 그런 육군 위주의 병력이어서 그야말로 이 해상강국 이 카르타고는 뭐 쟤네들 배 한 척 없이 우리를 어떻게 공격해? 그러다가 당했죠. 한니발은 사실상 역발상을 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로마 사람들은 지금 해안선 위주로 전력을 집중하고 있을 것이다. 어차피 우리는 해상 강국이기 때문에 바다로 들어올 테니까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해안가 위주로 이 병력을 집중 배치할 거다. 그렇다면 허점이 어딜까? 우리가 해상 강국이라고 쟤네들은 알고 있으니까 요번엔 육군을 한번 이용해 보자. 그야말로 허를 찔렀다고 볼 수가 있죠. 세력을 기른 한니발이
로마의 동맹시 이 사군툼을 공격했고요. 기원전 218년 이 사군툼 공격을 시작으로 제2차 포니니 전쟁이 발발하게 됩니다. 이 대군을 거느린 한니발은 이 남프랑스를 석권한 후에 알프스를 넘어 이탈리아에 진입하게 되죠. 그야말로 허가 찔렸죠. 아니 쟤네들은 해군 병력만 있는 줄 알았는데 느닷없이 육군이 들어와요. 그것도 이 북쪽으로.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겠죠. 자, 이런 공격을 받게 되자 사실상 로마군은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이 패배를 계속하게 되죠. 이 반도의 각지에서 로마군을 이 한니발 군대가 격파하고요. 뭐 대표적인 전투가 이 티키누스 전투고요. 기원전 216년 8월 2일 남이탈리아의 칸나의 전투에서 이 한니발이 로마군을 포위, 섬멸하게 되죠. 근데 여기서 반전이 일어나요. 자, 이쯤 됐으면 동맹국들이 로마라는 나라가 별 볼 일이 없네. 저기 한니발 앞에서 쩔쩔매는 거 봐. 그러면서 이 로마를 등질 거라고 이 한니발은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에 있는 로마의 동맹시가 이 로마를 배반하지 않은 것은 전쟁의 양상을 변화시키게 되죠. 만약 시민권 개념이 없었다면 이 로마 동맹시는 그야말로 그냥 한니발군 쪽으로 붙었다고 보는 게 맞겠죠. 하지만 이 로마 시민권이라는 개념 때문에 로마를 배반하지 않고 그랬기 때문에 이 전쟁 양상이 이 변화되게 됩니다. 이 로마는 이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을 게릴라 전법으로 교묘히 저지하고요. 로마군은 기원전 206년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의 지휘하에 이 카르타고 군의 거점이자 배후인 히스파니아 반도를 완전히 평정하게 되죠. 제가 앞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이 한니발은 히스파니아, 이 히스파니아는 지금의 이베리아 반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스페인, 포르투갈이 있는 이 이베리아 반도라고 볼 수 있는데 이쪽을 중심으로 해서 육군을 키웠던 거죠. 그 본거지를 완전히 평정하게 된다고 볼 수가 있죠. 기원전 202년 아프리카누스의 인소라에 북아프리카로 건너가서 자마 전투에서 한니발군을 격파하게 되죠. 이렇게 되면서 제2차 포니니 전쟁도 로마군의 승리로 끝나게 됩니다. 카르타고는 해외 영토를 모두 잃고요. 거액의 배상금을 지불하게 되고요. 한니발은 동방 시리아의 안티오코스 3세에게 도망했다가 다시 비티니아 왕에게 의탁해서 재기를 기했으나 끝내 허사로 돌아가게 됩니다. 마지막 전쟁이 이 제3차 포니니 전쟁입니다. 로마는 카르타고와 그 이웃 나라인 누미디아 사이에 이 마시니사 전투에 개입하게 되죠. 이 로마는 기원전 149년 이 스키피오가 인솔하는 로마 해군이 마침내 카르타고를 포위하여 이 도시를 철저히 파괴하게 되고요. 이 3차에 걸친 포니니 전쟁의 종지부를 찍고 카르타고의 옛 땅은 이 아프리카라는 이 이름으로 속주가 되어버리죠. 예.
이 아프리카라는 이 지명은, 대륙명은 앞서 얘기했던 이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에서 이 장군의 이름을 딴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이 포에니 전쟁은 기존의 전쟁과는 차원이 달라도 아주 달랐죠. 이 이탈리아 반도 통일 과정까지는 그야말로 전쟁의 양상이 한나절이면 끝났어요. 사실상 중장 보병들이 이 스크랩을 짜고 진을 치고 결국은 진과 진 사이에 이 격돌을 통해서 이 승패가 갈리게 되죠. 그런데 보통 반나절이나 한나절이면 끝났어요. 그런데 이 포에니 전쟁이라는 것은 무려 120년 이상 지속된 전쟁이었다는 거죠. 앞서 이 중장 보병은 스스로 군수품과 군수물자를 다 가지고 이 군대에 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120년간 지속된 이 전쟁에 스스로 군수품 식량을 장만하고 올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어휴, 야, 배 한 척 컨테이너 박스 하나를 다 채워야 될 것 같은데요? 하나 가지고도 모자라겠는데요? 그래요. 그 많은 군수품을 누가 장만해서 어떻게 갈 수 있겠어요? 그렇게 되면서 사실상 그 이후에 이 로마는 이 포에니 전쟁 이전의 로마와는 이 달라도 아주 다른 로마가 돼버리죠. 서지중해 전역과 아프리카에 걸쳐 이 전개된 전쟁이 바로 이 포에니 전쟁이라고 볼 수 있고요. 국가적 시련을 극복한 로마가 일개 도시국가에서 지중해 세계 전체에 걸친 세계제국으로 발전하는 이 전환점이 된 전쟁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빛이죠. 그야말로 영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의 세계 정복과 확장은 그렇지만 로마의 경제, 사회, 정치에 혁명적인 파급 효과를 끼치게 되죠. 아울러서 이후 공화정 자체가 몰락하는 원인이기도 합니다. 예, 시민들, 중장 보병에 참여했던 시민들이 기반이 된 이 공화정 체제가 사실상 이 오랜 전쟁 기간 동안 그야말로 3, 40년간 지속된 120년간 지속된 이 전쟁의 결과 이 중장보병으로는 안 되게 됐던 것이죠. 그렇게 되면서 사실상 그 이유는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하튼 이 공화정 자체가 몰락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제2차 포에니 전쟁으로 이탈리아는 14년 동안 전란으로 황폐화되고 이 전염병이 창궐해서 그야말로 인구가 격감하게 되죠. 예, 거듭 말씀드리지만 옛날 전쟁에서 19세기 이전 전쟁에서 이 소위 말하는 전쟁터에서 죽는 전사자 숫자보다는요, 사실상 전염병으로 희생되는 사람들의 숫자가 훨씬 더 많습니다. 이 대부분 수인성 전염병들이고요. 사실상 전쟁의 와중에서 물 관리를 제대로 할 수가 없죠. 그에 따라서 이 인구도 격감하게 되죠. 예, 앞서서 이 공화정이 몰락하는 원인이 바로 이 포에니 전쟁이었다라고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거에 대한 부연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전쟁의 와중에 장정들이 군인으로 차출되고요. 생계 유지가 어려웠던 나머지 식솔들은 농지를 귀족에게 팔아 연명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 이게 장정들이 군대 갔다고 나머지 식솔들이 땅을 팔고 뭐 연병을 한다고요? 이게 무슨 얘기지?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이 농사일이라는 게 힘들죠. 뭐 밀이 됐던 쌀이 됐던 주식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동력이 필요하고요. 대부분 남성들이 그 역할을 장정들이 하게 되죠. 근데 이 장정들이 군대로 간 거예요. 땅을 일궈야지 되는데 나머지 식솔들에게 이제 18살 이하의 애들들, 뭐 18살까지는 뭐 덩치들이 좋으니까 뭐 그렇긴 하지만 대부분 기저귀 찬 애들부터 시작해서 이 초등학교, 중학교 다니는 애들들이고요. 또 여성들, 이 부인이나 딸들이 있고 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남았다고 보시면 돼요. 이 사람들이 숫자가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장정 하나를 이기기는 어렵죠. 그렇게 되면서 이 소출량이 줄어들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생계 유지가 어렵죠. 그러니까 이 빚을 질 수밖에 없고 그것을 담보로 잡았던 귀족들이 뭐 이 농지를 슬쩍 빼온다든지 아니면 아예 이 생계 유지가 어려웠던 가정에서는 그 토지를 귀족에게 팔아서 그 다음에 로마로 흘러 들어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 땅을 소유한 소장농, 이 소장농이 아니고 작은 토지를 소유한 사람들이 이 군대에 가서 군인으로서 싸워서 이긴 경우에 시민으로서의 자격이 주어지는데 거기에 이제 토지가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공화정은 위기에 봉착하게 되죠. 해외 주둔군으로 차출된 장정들은요, 전후 로마로 흘러 들어갔고요. 그럴 수밖에 없죠. 야, 이제 전쟁 끝. 이제 집에 가서 농사나 지으면서 식솔들이랑 알콩달콩 살아보겠다 라는 마음으로 이 로마로 이 고향으로 돌아갔지만 정작 농사지을 땅이 없네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로마로 흘러 들어가서 뭐 거기서 이 일당 노동자가 되던 그런 식으로 해서 먹고 사는 방법밖에 없다고 볼 수가 있겠죠. 다시 말하면 로마 시민군의 주축인 이 자장농의 수는 심각하게 감소하게 되고요. 로마의 해외 팽창으로 토지, 노예 노동력이 유입되면서 로마 귀족의 사유지에서 이 라티푼디움, 노예제 대농장 제도가 발달하게 됩니다. 토지를 잃은 자들이 로마로 몰려들어 로마의 인구가 급속히 증가하고요. 거주 환경은 열악했고 이 범죄율이 높아서 도시 빈민들의 불만이 쌓여만 갔죠. 이에 따라 공공질서가 불안해지고 이 정치적 불안정이 계속되게 됩니다. 예, 이 토지를 잃은 이 사람들이 로마로 몰려들고요. 이 거주 환경이 열악한데요. 뭐 이런 식이에요. 이 도시로 유입된 사람들을 위해서 뭐 지금의 원룸 형태의 판잣집이 5층 건물로 만들어져 있다.
뭐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5층 건물을 뭐 한 100가구 이상이 이 100실 이상 만들어 놓고 거기에 임대료를 받고 사는 이 집주인들이 있다고 보시는 게 맞겠죠. 그런데 문제는 화장실 한 개, 그 뭐죠? 상하수도 시설 딸랑 한 개, 뭐 그 정도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뭐 하기가 어렵겠죠. 위생이 그리고 거주 환경이 그야말로 열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로마 공화정은 변질하게 되죠. 벌족들은 노예 노동을 이용한 라티푼디움, 뭐 앞서 얘기한 노예제 대농장 경영을 확대하면서요. 이 중소자영농은 토지를 잃고 빈민으로 몰락하게 됩니다. 예, 뭐 가족들 중에 뭐 땅을 지킨 사람들도 있겠죠. 그 사람들도 이 수많은 노예를 기반으로 그야말로 대농장에서 대량 생산하는 물품 앞에서는 그야말로 뭐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 역시 이 토지를 잃고 빈민으로 몰락하게 됩니다. 이것은 중소자영농을 중심으로 형성된 중장보병, 즉 시민군의 몰락을 가져온 것이죠. 결과적으로 공화정의 기반을 붕괴시켰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빈민의 로마로의 급격한 유입은 사회 혼란을 가중시켰죠. 예, 여기서 벌쪽파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이 벌쪽파란 말은 고대 로마 공화정 말기에 조직된 정치 당파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포플라테스, 즉 평민파의 이 상대 당파로 최선의 사람들을 뜻하는 옵티마테스의 다른 이름이기도 하죠. 이 벌족파들은요, 원로원의 우선권을 강조하며 원로원을 중심으로 모든 정책을 결정해야 한다는 정치 집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화정 말기에 일어난 로마의 내란은 사실상 벌족파와 평민파의 정쟁,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죠. 예, 이 라티푼디움이라는 말이 또 나와서 여러분들이 좀 이게 뭐지? 하는 생각이 들 것 같네요. 이 라티푼디움은요, 사실상 광대한 토지를 의미하는 라틴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탈리아 반도의 통일 과정에서 로마 시민권을 거부한 도시국가의 영토를 국유지화하게 되는데요. 예, 이 로마 시민권을 주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같은 시민으로 살자. 하지만 그거 자체가 사실상 이 식민지가 되는 거라고 생각한 일부 이 도시국가들이 있었죠. 그들에 따른 땅은 함락된 이후에 그들의 땅은 모두 국유지화 시켜버리는데 이 벌적이 국유지를 사유함으로써 이 대토지 소유제로 발전한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포에니 전쟁이라는 장기간의 전쟁으로 토지가 황폐화되었고 여성이나 노인들의 노동력만으로는 농사를 제대로 지을 수 없었기 때문에 땅을 팔고 이농함으로써 중소농민층이 몰락하게 되는 데에도 이 라티푼디움의 영향이 컸죠. 아울러 로마가 지중해 세계를 평정함으로써 이 노예 공급원이 개척되면서 이 공화정 말기에는 노예제에 의한 대토지 소유제가 이탈리아에서 확대되게 됩니다.
이 라티폰디움은 직영지와 소작지로 구분되어 있고요. 이 직영지에서는 노예 노동에 기초한 상품 작물을 재배했어요. 뭐 포도라든지 올리브, 레몬, 뭐 이러한 상품 작물. 뭐 다시 말하면 배고플 때 아무리 레몬을 많이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죠. 주식이 아니고 이 상품 작물인데 뭐 모르겠어요. 뭐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도 하는 것 같은데 뭐 그렇다고 해서 평생 그것만 먹고서 살 수는 없죠. 뭐 그러다가 영양소 부족으로 큰 낭패를 보게 되겠죠. 여기서 이 소작지가 있는데요. 이 몰락한 중소농민이 경작하는 곳으로서 여기서는 자급자족적인 밭작물이 주로 재배되고 있습니다. 이 로마 제정 후기에는 이 노예제도가 가지는 비생산성과 노예 공급원의 감소로 인해 노예제보다는 자유소작제로 바뀌게 되죠. 예, 다음으로 이 그라쿠스 형제의 개혁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원전 133년에 이 젊은 호민관으로 뽑힌 이 10명의 호민관 중에 한 명이었던 이 티베리우스 그라쿠스는 이 농지법을 제안하게 되죠. 벌적들이 과도하게 점유한 공유지를 국가가 환수해서 부분적으로 재분배하고자 한 법령입니다. 사실 뭐 이 법은 뭐 사실상 이 로마 공화정이 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결국 자작농의 숫자가 늘어나야지 되겠죠. 그런데 뭐 사실상 어떻게 보면 이 티베리우스 그라쿠스는 로마의 이 패부를 정확히 이 파악하고 있었다고 보여지고, 그에 따라서 이 번쩍들이 이 과도하게 이 공유지를 선점한 것을 뺏어서 이 국가가 환수해서 이제 그것을 이 서민들을, 토지를 갖지 못하는 이 서민들에게 재분배하면 결과적으로는 자작농도 늘고 뭐 결과적으로는 시민병의 숫자도 늘릴 수 있다. 그런 명분을 가지고 이제 이 농지법을 이제 밀어붙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농지법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한 가지 좀 문제가 있었어요. 이 티베리우스 그라쿠스라는 친구가 좀 젊은 친구다 보니까 이 관례를 무시해버리고 평민회에 법안을 제출하기 전에, 이 관례라는 것은 평민회에 법안을 제출하기 전에 원로원의 자문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예, 반드시 호문관이 평민회에서 법안을 제출할 때 이 원로원의 자문을 반드시 거쳐야지 됐죠. 그래요. 그런데 이게 또 이해가 되는 게, 이 귀족들의 토지를 이 환수해서 뭐 재분배하는 법령이기 때문에 어차피 원로원에 간다고 하더라도 이 통과되기는 어려운 법안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사실상 뭐 통과되기가 어려우니까 이 무리수를 두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뭐 자문은 받지 않고 동시에 이 가난한 시민, 주로 농촌 출신 빈민에게 법안 통과를 호소하게 되죠. 예, 앞서 얘기한 바대로 호르텐시우스법에 따라서 평민회에서 의결될 경우
국법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귀족의 이 원로원의 자문은 구하지 않은 채 이 평민회에서 이 강행 처리를 시도했던 거죠. 이들의 지지, 즉 가난한 시민들의 지지를 등에 업고 이 농지법을 강행 처리하게 됩니다. 또한 그는 농지법에 반대하는 동료 호민관 옥타비우스를 면직한 뒤 농지분배 3인위원회를 구성하기까지 하죠. 예, 호민관을 탄핵할 수는 있는데 그 탄핵을 위해서는 시민들이 이 평민회에서 투표를 통해서 이 결정이 돼야지 되는데 이 호민관이 호민관을 그야말로 면직시킨 것이죠. 사실 이런 경우는 없죠. 이 동년대 사실상 이 10명의 호민관들이 호민단이 돼서 이 각자 의견 조율을 통해서 동일한 목소리를 내는데 이 농지법에 대해서는 이 동료 호민관이 반대를 하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엔 대부분 양보를 하게 돼 있죠. 타협을 하게 돼 있는데 이 티베리우스 이 그라쿠스는 사실상 강경하게 이 동료 호민관을 면직시키고 농지 분배 3인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죠. 아탈루스 3세가 유증한 페르가몬 영토에서 생긴 수익 일부를 농지 분배 자금으로 전용하기도 합니다. 이 원로원의 대외 정책 및 재정에 관한 결정 권한에 타격을 입히기 위한 목적도 다분히 있어 보입니다. 예, 이 페르가몬 영토에서 생긴 수익, 이거는 귀족들이 원로원들이 관리하던 것들이죠. 그것을 이제 뺏어 온 거라고 평민회에서 이 호민관 이 그라쿠스가 이 뺏어 온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원로원의 이 대외 정책 및 재정에 관한 결정 권한을 손상시키기 위한 거라고 보시면 되죠. 이러한 무리한 개혁 드라이브는요, 원로원의 반발을 야기할 수밖에 없죠. 이 원로원 세력에 의해 살해를 당하게 됩니다. 사실상 이 로마 공화정 사상 최초의 정치 폭력이 일어난 것이죠. 예, 사실상 서민들, 이 토지를 빼앗긴 평민들을 위한 이 개혁이라고는 하지만 이 절차적인 부분에서 많은 무리수를 뒀다는 점이 문제였고, 이 원로원 세력 역시 이 그라쿠스를 설득을 해서 아니면 양보와 타협을 해서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니고 이 그라쿠스를 암살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그야말로 이 로마 공화정 사상 최초의 정치 폭력이 일어난 것일 뿐만 아니라 이 공화정 체제가 무너지기 지난 이 단초가 되는 이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제 더 이상은 타협, 협상 이런 것이 별 의미가 없는 강대강 이 투쟁이 벌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원전 123년에요. 이 티베리우스 그라쿠스의 동생이었던 이 가이우스 그라쿠스가 호민관에 선출됩니다. 10명의 호민관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는 형의 농지법을 부활하고요. 이 대규모 식민 도시를 건설해서 이탈리아의 토지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결국은 중장보병, 시민병이 주축이 되어야지 되는데 그들은 군수 물자를 스스로 장만해 가야지 됐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토지를 경작하는 자정농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로마에서 땅을 이탈리아 반도에서 아무리 찾아봐도 이제 빈 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대규모 식민 도시를 건설해서 토지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것이죠. 아울러서 도시 빈민을 위한 공물법을 최초로 제정하게 됩니다. 싼 가격에 공물을 시민들에게 공급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는 이 형과는 약간 좀 다른 포지션을, 다른 모습을, 스탠스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형이 사실상 티베리우스 그라쿠스가 이 주변 세력들을 끌어모아서 정치력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을 자신의 인기 하나만 믿고 이 강행 처리를 했던 것에 비해서 이 동생은 형의 문제점을 무엇보다도 잘 인식했고 그 결과 주변 세력을 아우르고자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게 됩니다. 그는 기사 계급을 끌어들이기 위해 아시아 속주의 새 조세, 징수 업무를 맡기기도 하고요. 이 기사 계급에게 이 아시아 속주의 조세, 징수 업무를 맡기면서 지지 기반을 확충시켰다고 볼 수 있고요. 이 속주 총독의 학정을 재판하는 상설법정의 배심원으로 기사 계급을 끌어들이기도 합니다. 이쯤 되면 기사 계급들은 이 가이우스 그라쿠스에 대해 이 충성심이 대단해질 수밖에 없겠죠. 이권을 준 사람이니까. 아울러 로마 시민권과 라티움 시민권을 확대하려는 법안도 제안하게 되죠. 이렇게 되면서 시민들의 지지를 얻게 됐다고. 어떻게 보면 공물법을 포함한 이 모든 것들이 특히 이 공물법은 포퓰리즘, 로마 제정 시기에 있었던 포퓰리즘의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에 호민관 드루수스가 시민들을 선동해서 그라쿠스에 대항하게 되죠. 앞서 얘기한 바대로 이 호민관은 10명이 선출되는데요. 사실상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10명의 호민관단이 동일한 목소리를 내야지 되는데 이 그라쿠스 이 동생 가이우스 역시 이 호민관 드루수스를 설득하지 못하고 이 갈등 관계로 나아가게 됩니다. 기원전 121년 가이우스 그라쿠스는 호민관 선거에서 재선에 실패하게 되죠. 지지 기반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기사계급에게 조세 징수권이라든지 여러 이 개혁적 이권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라틴 시민권과 로마 시민권을 확장하려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공물법을 통해서 서민들의 지지를 확보하려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이 가이우스 그라쿠스는 호민관 선거에서 재선에 실패하게 되죠. 이 재선에 실패하게 되자 정적들이, 정적이라 할 것은 사실상 원로원 세력이라고 볼 수가 있죠. 앞서 벌쪽이라고 얘기했던 그 세력들입니다. 이 정적들이 동원한 정치폭력으로 희생되게 됩니다. 형제가 똑같이 암살을
당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후 원로원의 전통적인 역할을 지지하는 벌적파와 민중의 의지를 내세우는 민중파로 분열되게 되고요. 계속해서 극단적인 권력을 주기 위한 극단적인 투쟁의 시기가 전개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로마를 한번 공화정의 시작부터 끝까지 한번 전체적으로 살펴보았어요.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개념은 공화정과 시민권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포에니 전쟁은 사실상 빚만 있는, 즉 지중해 강자, 해상 무역의 강자, 해군, 해상 강국 이렇게 됐다는 이 빚뿐만이 아니고 사실상 이 포에니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이 그림자도 아주 깊게 드리워지게 되죠. 우리가 세상만사 사람이 하는 일 중에 모든 일을 다 잘한다거나 모든 일을 다 못하는 일은 없죠. 어떤 거는 잘하고 어떤 거는 못하는 게 인지상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렇고요. 더 말씀을 드리면 잔소리가 될 것 같아서 여기서 그치고요. 이 그라쿠스 형제 개혁의 내용과 그것이 실패한 이유를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개혁의 내용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사실 그 절차 면에서 합법적인 절차를 그리고 이 설명과 납득을 시켜가면서 이 개혁을 해야지 되겠죠. 이건 옳은 거고 나를 믿고 따르라 이런 식은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어떤 개혁이 됐던 그런 식의 논리로 전개되면 대부분 실패할 수밖에 없죠. 항상 정치에서 중요한 것은 타협과 포용 그리고 설득과 이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그라쿠스 형제는 그런 면에서는 개혁의 내용은 아주 좋지만 그리고 이 사회의 문제점을 정확히 간판이 냈지만 이 포용과 설득, 이해, 납득 이러한 과정이 좀 모자랐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시험 기간 동안 여러분들께 수업을 해서 좀 미안한 생각은 드는데요. 재밌게 들어주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시험 끝날 때 되면 콜록콜록 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제법 돼요. 한 4-5명은 되더군요. 보통. 이 강좌는 규모가 커서 한 10명 정도는 걸릴 걸로 보여요. 이 환절기고 그렇기 때문에 이 몸 관리에 더더욱이나 신경을 쓰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서로 인사 나누도록 하죠. 안녕히 계십시오.